안녕하세요. 톡톡사연 선생님들. 제가 힘든 시기에 톡톡사연을 보면서 버텼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성우님들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저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마다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애 하나 낳아놓고 나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무사히 잘 견딜 수 있었다고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들 얘기하면서 어디 사는 몇 살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저도 톡톡 사연에 제 얘기를 제보하겠다 마음먹기 전에 그럼 나는 남들 앞에 나설 때 나를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소개는 딱 6글자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애 딸린 이혼녀. 남들이 저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막 6살 먹은 애 딸린 것도 맞고 이혼녀인 것도 맞으니까 저는 반박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6글자를 보는 순간 사람 편견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대번에 저 여자도 어지간히 굴곡 많고 시끄러운 인생을 살았겠구나. 대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저 이번에 톡톡 사연에 사연을 제보하게 된 게 이번에 생겼던 억울한 얘기를 일러 바치기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도 좀 속 터놓고 마음 편히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애 딸린에 앞서 제가 이혼녀가 됐던 사연부터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 나가서 제가 먼저 저 남편이랑 이혼한 지 거의 7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그것부터 물어봐요. 왜 이혼했냐고요. 사람들은 꼭 둘 중에 누가 하자가 있는지 알아내고 싶기라도 한 사람들처럼 눈에 불을 켜고 이혼 사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례한 질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도 저희 애가 이제 6살이고 내후년이면 학교를 들어갈 나이니까 최대한 숨길 수 있으면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혼이 뭐 흠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손가락질 받고 그런 무례한 질문들을 버텨야 되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다 싶었거든요. 괜히 아직 어린아이까지 사람들한테 받지 않아도 되는 불쌍하다는 얘기와 눈빛을 받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런 무례한 질문을 물어보면 괜히 아이 눈치 보지 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놀아라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냥 다른 부부들이 그렇듯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 거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사실 전 남편과 저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건 이혼을 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부 사이의 이유로 갈라서긴 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친아빠를 못 보게 하는 것도 어른들 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도 들고 아이한테 못할 것 같아서 지금도 아빠가 바빠서 예전만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네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할 정도예요. 뭐 면접 교섭권을 두고 싸우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정도로 척을 지고 살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친한 친구 사이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넌 정말 재혼 안 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물론 양육비야 내가 보내주겠지만, 그래도 젊은 여자 혼자서 애 키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괜히 우리 집 눈치 보거나, 나 때문에 그런 거면 더 늦기 전에 재혼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저기요, 본인이나 알아서 잘 사세요. 전 마누라 재혼 걱정이나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뭐 내가 그 집 나오면서 이제 당신이랑 당신 집 눈치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다. 하늘에다 그렇게 맹세하고 나온 몸이야. 괜히 당신 신경 쓰여서 재혼 안 하고 여직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는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라고.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할리우드에서 이혼한 연예인 부부 같은 대화냐 하시겠죠. 저희가 이 정도로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지 않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제는 웃으면서 서로 재혼 얘기도 하고 편하게 할 수 있고 요즘 만나는 사람은 따로 없는지
재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 늦기 전에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어요. 저희가 이혼 직전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상담센터에서도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기도 했고요. 그럼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대체 왜 이혼을 하게 됐냐, 이 얘기를 이제 안 꺼낼 수가 없겠네요. 사실 남편과 제 사이만 놓고 보자면 이혼할 이유는 크게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던 소꿉친구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다못해 타지로 갔던 대학교까지 너 아니면 나한테 친구가 어디 있겠냐고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붙어 다녀서 학창 시절에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는 놀림을 항상 달고 다녔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올라가고 타지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힘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항상 전 남편이 제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신기한 게요. 정의 내리는 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말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같이 목욕탕도 갈 수 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가 어쩌면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꽤나 남자다워진 것 같다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남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을 느낀 제가 먼저 전 남편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전 남편의 계속된 추궁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마침 저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전 남편과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 20대 청춘을 돌아보면요, 전 남편이 없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가봤던 해외여행, 처음 먹어봤던 파스타, 처음 걸어봤던 덕수궁 돌담길, 이렇게 앞에 처음이 붙는 것들을 해볼 때에는 늘 제 곁에는 전 남편이 있었죠. 어느 순간 함께한 처음의 순간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랑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들에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둘 다 번듯한 직장이 생기고 난 뒤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여기다 사연 보내면서 처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거든요. 두 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고 너무 젊은 날에 저를 덜컥 가지셨던 엄마가 외갓집에다가 저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집과는 인연을 끊고 살아서 전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라왔어요.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저희 집안 사정 때문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건 하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만 당당하면 된다는 생각이 결혼을 할 때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늘 뵀었던 전 시부모님이었고 당연히 달라진 저희 사이를 조금 어색해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들어간 시댁에서 아버지는 거의 등을 돌리고 앉아있다시피 하시고 결혼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야.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안에 난 구멍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벌어질 거고 우리 아들 생고생해서 처갓집에 난 구멍이나 메워주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 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만은 말아라. 당연히 너무 좋지. 그런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니. 막말로 네가 나중에 자식 낳아 곱게 자랐는데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란 게 있다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안 계시는 집에 보내놔서 대접은 못 받을 망정 고생이나 할 게 뻔히 보이는데 무슨 부모가 그런 결혼 자리를 쌍수 들고 환영하겠니?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는데요. 이제는 마냥 그렇지만도 않다고요. 저도 자식 낳아보니 무슨 심정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식 낳아놓고 키우다 보니까 비록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제 딸이지만 시부모님 다 살아계시는 집으로 시집가서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았던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당연히 본인 아들이 데려온 여자고 거기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 시어머니 밥을 얻어먹고 살았을 만큼 동네에서 가깝게 지냈는데도 막상 결혼이라는 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를 앞두고 저라는 선택지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저 다 이해했어요. 그때 참 고마웠던 게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이렇대, 우리 아빠가 이렇대, 저한테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안 옮기고 고스란히 구박을 다 들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을 설득해 줬고 나머지는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실 말이 좋아 두 분이 결국 저를 받아들여 주셨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거지로 못 받을 허락 꾸역꾸역 받아내서 했던 첫 결혼이었어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뭐 이후에 옷을 단정하게 막 잘 입길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반대했던 결혼이었고 결혼식장에서 대부분 신부 쪽 부모님이 아 이제 우리 딸이 남의 식구가 되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외할머니만 덜렁 앉아 계시는 혼주 쪽에 남편이 인사하는데 오열을 하셔서 민망하며 얼굴이 달아올랐던 게 제 잘못 기운 첫 단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니냐면서 무슨 시부모님이 저렇게 우는 결혼식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참. 대학을 졸업하고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학습지 교사 그거 얼마나 번다고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면서 남편 내조나 해라 하시길래 어떻게든 시댁에 예쁨 받고 싶었던 저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까지 그렇게 관두고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일을 계속 다니는 게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차라리 전 남편과 같이 일을 해서 돈이라도 빨리 모아 좀 더 빨리 시댁에서 독립을 했다면 이렇게 갈라서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시댁살이를 시작하면서 제 자존감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다친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 다 아물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너 내가 양말 이렇게 개어놓으라고 했지? 수건은 얼굴 한 번만 닦아도 빨래통에 넣어버리라고. 빨래는 밀리지 말고 분리수거는 매일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애를 낳고 살림을 하겠다는 거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서 그날 있는 학습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 5시. 그래도 만약 힘들지만은 않은 일이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살림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고 저를 위한 요리도 해먹고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는데 왜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할 때보다 피곤한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전 남편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까르르 숨 넘어가게 웃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 밑이 퀭하고 목 늘어난 잠옷을 입고 로봇처럼 집안일만 반복하는 그런 힘든 주부의 모습만 남아있게 됐어요. 이게 사람이 참 힘드니까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전 남편이 오늘 뭐 힘든 거 있었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데 거기다 대고 대답을 할 기력조차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흉을 보는 것도 기운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저처럼 진이 다 빠져버린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조차 피곤해서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다른 남자들 같으면 힘든 거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대번에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여튼 제 입장을 많이 배려하고 절 많이 도왔어요. 그거 하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이혼을 한 지금까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얘도 밖에서 일하는 애야. 집에서 살림하는데 엄마 성에 안 찰 수 있어도 그거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구박할 일은 아니지 않아? 엄마가 애를 그렇게 대하면 시댁 들어가서 살자고 여러모로 우리가 도움받을 게 많을 거라고 얘기한 내가 뭐가 돼?
엄마 지금 아들을 되게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거 알고 있어? 예? 너 되게 웃기게 말한다.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애를 못 쥐잡듯이 잡는 줄 알겠어. 넌 입이 있는데 왜 거기서 멀뚱멀뚱 서서 대답을 안 하니?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내가 널 그렇게 괴롭혔어? 남들 다 하는 시집살인데 지가 못 버티고 저렇게 쪼그라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했니? 너는 어떻게 너희 엄마 앞에서 지 마누라 편을 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애를 데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전 남편이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얼굴을 팍 감싸주고 그때부터 우는 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왜 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게 하냐고 잔뜩 화가 나서 안방 문을 박차고 나오시고 그러면 또 한동안 살얼음판 같은 집안 분위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또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다음 날이 돼서 집에 저와 둘만 남아있게 되면 넌 그걸 그새 못 참고 네 남편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일러 바치냐 하면서 또 꼬투리를 잡을 거 하나만 걸려라 하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제 뒤를 쫓아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시댁에서 사는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창살만 없지 규칙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딱 감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정신과를 다니고 진료를 받고 할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아마 제가 정신과까지 다녔으면 저희 어머님 성격에 이런 미친 애는 집에 더 못 데리고 있는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으면서 더 빨리 이혼을 시켰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시도라도 해볼 걸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정신과만 안 갔을 뿐이지 아마 그때 제가 정신과에 갔으면 우울증 말기 정도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 면전에 대고 험한 말을 막 쏟아내는 어머니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죽도록 밉지도 않고 그냥 텅 빈 동공으로 이 시끄러운 소리가 언제 끝나려고 하나 멍 때리고 있으면 어머님은 그게 더 꼴보기 싫으셨는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 마셨습니다. 저한테 손을 올리셨던 거죠. 이제는 말귀를 못 알아듣기로 작정을 한 거냐면서 그렇게 멍하게 서 있어서 왜 보고 있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냐고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만든 건 어머니인데 왜 저한테 사람을 미치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의 손찌검에 거실 바닥에 나가 떨어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막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이 상황이 너무 우습고 어이가 없어서요. 그날도 저녁 준비를 했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제 손에서 밥그릇을 탁 빼앗아서 싱크대에 팍 엎어버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기 속을 긁어놨으니까 밥이라도 굶어서 사죄를 받아야겠다고요.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 밥도 먹는 건데 자기가 이 정도 벌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도 손을 올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건 아니니까 밥은 굶으면 그만이지 하고 다 포기한 사람처럼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전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일으키더라고요. 이 미친 집구석에서 하루라도 더 저를 살게 하려고 했던 본인이 너무 싫고 원망스럽다고요. 지금 밥 먹다 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식탁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전 시부모님을 뒤로 하고 저희는 호텔로 잠시 피신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내가 일한다는 핑계로 네가 이 정도까지 죽어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었던 것도 너무 미안하고 저런 사람들이 내 부모라는 사실도 그냥 너무 미안하다. 나한테 시집 오고 나서 한순간이라도 행복한 시절이 있긴 있었니? 지금 네 얼굴을 보면 나랑 결혼을 한 이후로 매일같이 마른 단무지처럼 말라 비틀어지는데 더 이상 난 이 집에서 나랑 더 같이 살아달라 그 소리는 못하겠어. 지금 당장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묵어. 여기 내 카드 두고 갈 테니까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빨래 같은 것도 호텔에 전부 맡기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못했던 것 다 해봐. 나머지는 내가 다 정리하고 잠깐씩 들를게. 그렇게 전 남편은 카드 한 장을 두고 나머지 상황은 본인이 정리하겠다 호언장담을 하고 나갔어요.
호텔 생활은 한 2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눈 떠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색해서 하루 종일 호텔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이럴 줄 알았다면서 카드 결제 문자가 하나도 안 오면 자기가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 할 거니까 다른 거 하기 싫어도 밥은 꼭 챙겨 먹으라고, 나가서 먹기 싫으면 호텔에서 시켜 먹기라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죠. 뭐 긴 시댁 생활에서 당했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을 피웠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호텔에 집어넣어 놓은 건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 없으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딱 2주 후에 전 남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까지 해주냐고, 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결국 본인 어머니 때문에 직장까지 관두지 않았냐면서 당장 나랑 이혼하고 갈라서면 뭐 해먹고 살 거냐, 오히려 저를 안쓰러워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큰 싸움 없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평탄한 길만 걸었던 건 아니에요. 재산 분할을 해준 걸 알게 된 전 시모가 네가 내 아들이랑 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핸드폰 번호를 바꾼 건 또 어떻게 알아내서 매일같이 협박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심지어 이혼하고 난 이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났다 싶더라고요. 이혼을 한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 평생 이혼녀 딱지를 달고 살아가게 생겼는데 애 딸린 이혼녀라니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전 남편의 충격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 번만 본인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가 있는 줄 알았다면 독립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무기 삼아서 결혼 생활을 다시 이어가 보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에 그래도 아이 친아빠로서 애가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냥 얼굴이나 내비추는 정도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들었죠. 그 후에도 뭐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이혼남 소리를 듣게 만드냐. 애는 진짜 얘 애가 맞냐. 양육비 뜯어내려고 어디 남의 애 데려다가 협박하는 거 아니냐. 차마 입에도 못 담을 폭언들이 이어졌지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더 빠르게 해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간에서 전 남편한테 일러 바치기보다 바로바로 시어머니에게 이혼한 마당에 왜 그런 소리까지 듣고 있어야 되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소리 뻑 질러버리고 경찰에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몇 번 신고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저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참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질긴 인연이 이혼한 전 시댁과의 인연이라는 돌싱들의 말이 온몸으로 와닿는 계기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평생 모성애라는 것을 모르고 살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고 제 종아리 길이도 안 되는 작은 아이가 울고 엄마라고 손가락을 끌어당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없었던 모성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키워내 보겠다. 따뜻하게 안아줄 아버지가 없고 할머니가 없고 하더라도 그 사랑 내가 그만큼 더 주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혼자서 딸아이 열심히 키웠습니다. 학습지 교사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저는 동네 구멍가게 일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어리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떼놓고 다닐 수가 없다고. 울지도 않고 얌전한 애고 애 본답시고 일 안 하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슈퍼일을 하게 됐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과는 다르게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뭐 어디 새댁이 하나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서 애를 키운단다. 애 먹여 살린다고 일을 하는데 애를 어디 봐줄 데가 없다고 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될
현 남편이네요. 현 남편이 어떤 인상이었냐면요.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신부님인가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이혼을 하고 이사 온 동네에서 남편은 교회에 딸린 위탁 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애는 정말 순하고 착해서 속썩이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 다른 분들께 들었는데 원장님께서도 이혼하시고 혼자 아기 키우신다고요? 누구보다 제 심정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부탁하는 심정으로 여기 찾아왔어요. 마음 편히 애 위해서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끼케야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 수당이 전부인데. 그것도 애들 간식 사 먹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금방 돈이 나요. 그러면 제 돈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애들 굶기고 예뻐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인 만큼, 우리 애기 이름이 시원이라고요? 시원이도 제가 잘 돌볼게요. 어머님 편하게 일하세요.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애들도 제대로 안 돌볼 것 같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자하게 웃으면서 본인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손해보면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남편과 인연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동네에서 슈퍼 일이며 반찬가게 일이며 뭐 주말에 누가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하면 그 집 가서 일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동네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삶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주말에 집에만 있기보단 애 안고 교회라도 나가서 우리 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또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도 여기를 다닌다고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저도 이제 막 나온 거거든요. 아무래도 동네에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요.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서로 조금씩 돕고 살다 보면 다 같이 잘 사는 날도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맨날 힘들게 살기만 하겠어요. 그 인자한 모습에 제가 깜빡 속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네, 거의 목사님이 아니라 스스로 경지를 초월한 종교인 마냥 인자하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 껌뻑 넘어갔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나는 이거 싫어한다 하는 사람을 피하래요. 나는 이런 자리 욕심 없다, 이런 자리 나는 싫다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제일 욕심내는 사람이고 나는 돈 싫다, 돈 생각하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돈 제일 밝히는 돈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당연한 이치인데 제가 왜 그 시기는 험난한 시댁에서 이제 막 발을 뺐던 시기라서 정신이 오락가락 했었나 봐요. 그런 당연한 이치를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정말 순전히 제 탓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연애는커녕 남자라는 생명체를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냐면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놀러 가자고 연락이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이 놀러 다녔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서 더 그랬을까요? 이상하게 말도 더 잘 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책 잡힐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도 조금은 마음 편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서로 이혼은 왜 했는지, 아이는 있는데 연락은 하고 지내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저랑 전반적인 처지는 비슷하지만 딴판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혼자 일하면서 애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이혼은 아내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좋은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진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고마운 제안이었죠.
더군다나 남편의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도 꽤나 힘들고 딱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남편도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우리 둘만 좋다고 무작정 살림을 합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이 입장도 충분히 물어보고 결정을 했고, 보육시설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던 아이도 남편과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제 앞이라 아이가 싫은데 티를 못 내는 걸까봐 전 남편까지 이용해서 아이의 뜻을 물어봤었다니까요. 엄마랑 아저씨랑 오빠랑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의 속마음을 듣고 나서야 저도 조금은 안심하고 살림을 합칠 수 있겠다 싶었죠. 처음엔 어려울 게 하나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 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고, 저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희가 동네에서 얼굴 마주하며 지냈던 시간도 꽤 오래됐었고, 그동안 남편이 아이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다해 사랑하는지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었어요. 그동안 내가 시댁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부부간의 따뜻한 정, 그리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의 설렘으로 가득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둘 다 2번째 결혼이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예전처럼 혼수니 뭐니 준비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없었지만 남편과 아들, 제 딸이 다 함께 모여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인화해서 거실 한복판에 가족 사진을 걸면서부터 저희의 새로운 가정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도 사연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반성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육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림도 육아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지난 날들과 달리 살림을 합치고 나니까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해야 할까요?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애 보는 일이나 살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남편이라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누어지게 됐어요. 저는 나가서 애의 신경을 안 쓰고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얻게 됐고, 그 돈으로 전보다는 집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이 저한테 넘어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집에만 있으면 월급을 척척 가져다 주는 전 남편이 생각나지 않냐,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맹세코 그런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가족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더 궁리하면 궁리했지 그런 야가 빠진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지만 저 정말로 그 아이도 제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딸아이랑 단 한순간도 차별하면서 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치 빠르고 자존심 강한 아들이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할까 싶어 딸에게 미안하지만 아들을 먼저 더 챙기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희 남편도 우리 딸한테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들한테 잘해준 의도가 100% 아들이 예뻐서는 아니었지만 이혼 가정이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받을 수도 있는 상처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도였어요. 남편에게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바깥으로 나돌고 남의 집 애한테 환심을 좀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동안 정작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딸아이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시고 욕을 바가지로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 해보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쁜 결과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반 회사에 입사를 하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저도 회사에서 야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아이들에게 오늘 재밌게 놀았는지 물어보고요. 아주 소름 끼칠 만큼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이었죠.
전 이 일상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혼은 한 번으로 족하다. 이 결혼은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명감 아닌 사명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였지만 자식 일에서만큼은 잘못된 일을 가만히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제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서 애들과 좀 놀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남편은 집에서 살림도 말고 좀 쉬어라 하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놀러 갔어요. 그 또래 아이들은 엄마가 놀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놔두면 또래 친구들이 달라붙고 해서 서로 잘 노는 거죠. 그래서 저도 먼 발치에서 커피만 마시면서 행여 애들이 위험한 장난을 치다가 다치진 않을까 그렇게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이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제 딸아이의 머리를 뒤로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충격에 놀라서 딸아이가 낮은 위치긴 했지만 계단에서 떨어졌고, 놀란 저는 커피를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딸에게 달려가 아들의 손을 확 잡아 뗐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아, 어쩌라고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잔소리는? 짜증나게 진짜. 요즘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한다는 건 저도 주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제 아들이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 예의 바르고 착하게 굴던 아이고 아빠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변해서 제 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우연히 여기에 데리고 와서 딸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제가 봤으니 망정이지, 평소에도 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남모르게 괴롭히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나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덜컹 하더라고요. 딸도 놀라서 눈물을 뚝뚝 쏟고 아이를 안고 평소에도 오빠가 너 이렇게 괴롭혔니 하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막 저어요. 그런데 이미 제 눈으로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딸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평소였으면 저한테 놀라지 않았냐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줬을 남편이 아이 얘기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냐고, 아이들끼리 원래 그렇게 놀기도 하고 남자아이라 좀 과격한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자기 애를 몰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애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았으면 머리를 잡아당겨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애들은 원래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들으려고 당신한테 먼저 이 얘기를 꺼낸 줄 알아? 나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 관계에 마냥 좋은 영향만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다 감수하고도 얘기한 거야. 우리가 계속 같이 살아야 하고 애들은 계속 같이 키워야 하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붙잡고 막 쏟아냈어요.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 거죠.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건지 아이는 따로 자기가 훈육을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니까 자기가 엄하게 훈육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과격한 행동이나 버릇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요. 놀랐을 텐데 딸애를 잘 좀 달래주라고 먼저 따끔하게 혼내고 난 후에 애들끼리 화해를 시키던지 하겠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죠. 제 주변에서도 잘할 때 보면 오빠랑 언니랑 머리채 잡고 싸우면서 큰 애들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화해하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남편이 아들을 따끔하게 훈육하겠다 약속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훈육 대상이 본인의 아들이 아닌 제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또다시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당시에 회사에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겨우 씻기고 기절하듯이 잠들 정도로 늘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출장을 나갔다가 중간에 시간이 잠시 비어서 그럼 집에 들려서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깐 짬을 내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나면 딸이 또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까르륵 웃고 딸아이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문을 열고 목격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엉엉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고 누가 봐도 제 딸아이의 울음소리 같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문을 확 열어 젖혔죠. 다 같이 이용하는 놀이 거실 공간 한가운데에서 딸아이는 서럽게 엉엉 울고 있고 저 구석에 제가 딸아이에게 사주었던 키즈폰을 누가 집어던진 건지 산산조각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도 놀라서 기절하기 직전이었는데 딸아이의 맞은편에 무서운 표정으로 꿈쩍도 않고 앉아있는 것은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저걸로 제 딸아이에게 손을 댔나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당구대 크기의 나무봉을 들고 무슨 딸이랑 대치 상황이라도 놓인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놀라서 딸을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막 들춰봤어요. 혹시라도 어디 맞은 건가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이 조그만 애를 때릴 데가 어딨다고 손을 댄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애 폰은 왜 저지경이 됐고, 왜 애가 여기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는지, 당신이 뭔데 내 딸한테 매를 드는지 설명해 보라고!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매를 바닥으로 툭 던지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쟤한테 핸드폰 사준 이유가 네 전 남편이랑 연락하라고 그런 거였어? 넌 내가 남편으로 보이긴 하냐? 어? 왜? 나랑 이렇게 살다가 수 틀리면 전 남편이랑 같이 붙어 먹으려고 그래? 어? 그런 거야? 애 앞세워서 지금 어떻게든 그놈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제가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피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전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서 애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친아빠를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을 자유롭게 풀어줬던 것밖에 없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치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이 제가 무슨 애를 앞세워서 전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그런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애한테 엄마가 재혼을 했으니까 아빠랑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 합치기 전부터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손찌검을 하는 게 말이 돼? 얘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야. 그런데 애가 뭘 한다고 함부로 손을 대는 거야?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내가 이런 일 하면서 얘처럼 씨앗이 안 좋은 애들은 하루 이틀 보는 줄 알아? 이런 애들은 초장에 제대로 안 고쳐놓으면 안 된다고. 알지도 못하는 게 뭘 한다고. 뭐? 하늘 같은 남편한테 제정신이야? 이런 거나 보고 자라는데 애가 멀쩡하게 자라겠냐? 그러니까 씨앗이 안 좋은 애들이라고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어? 이제 애한테도 모자라서 저를 위협하려고 손을 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2번 결혼에 실패했다는 꼬리표를 얻어도 이렇게 딸과 제가 언제 또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출되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대로 딸을 끌어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 찾아올까 싶어 회사에는 휴가를 내놓고 딸과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알아봐서
우리 소풍 온 거다. 오랜만에 아빠도 오빠도 빼고 엄마랑만 신나게 놀자. 딸애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찬찬히 다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쓰고 있지 못하는 동안 남편은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는 핑계로 한두 번 매에 손을 댄 게 아니더라고요. 나조차고 애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그런 사람을 또 기가 막히게 고른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한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때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랑 통화하다가 큰 굉음과 함께 전화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너무 놀라서 전화를 했다고요. 이상하게 그 목소리를 듣는데 안심이 되는 거 있죠. 딸아이가 괜찮냐고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제가 수화기에 대고 엉엉 우는 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대번 목소리가 변해서 지금 어디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자기가 지금 오겠답니다. 의지할 곳이 오죽 없어서 그렇게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로 전 남편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 찾아오게 됐고, 저는 그렇게 울면서 여태 있었던 일들을 전부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 되는데 앞으로 딸이랑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고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딸 생각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인간 어디 못 돌아다니게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 마음 약하게 애 붙들고 계속 울고 있을 거야?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그 사람이 마음만 먹고 찾으면 잡혀서 그냥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살 거야? 아니잖아. 울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전 남편의 다그침에 저도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신고하고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 중간에서 그걸 참 많이 도와줬고요. 저한테 마음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딸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아빠 노릇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아동학대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장을 넣게 됐어요.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신고를 넣으니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 남편과 함께 있는 저를 보더니 역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난동을 부리는 것을 경찰관들이 뜯어 말리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사람 아동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증부터 조회해보세요. 너 저 집에 계속 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아보니까 아동 보육시설은 무슨 그전에도 자기 마누라랑 애한테 손을 대서 결국에 애 데리고 그 집에서 쫓겨난 거던데. 내 말이 틀려? 뭐? 자기 마누라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고 했다고? 마누라한테 손을 올린 것도 저놈,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던 것도 저놈. 이사 오기 전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해서 그 소문 피해서 이쪽으로 이사 온 것 같던데? 전 남편이 어디까지 조사를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네가 뭘 알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나불거리냐. 전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는 것을 경찰들이 또 뜯어 말리고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분명히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딸을 맡기려고 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한심스럽고 분해서 경찰서라는 장소인 것도 깜빡 잊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남편을 경찰들이 단숨에 제지하고 현장에서 체포를 진행하게 됐어요.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래도 영영 볼 일이 없을 텐데 마지막 인사로 뺨 한 대라도 올려붙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의 지독한 인연은 아이 아빠인 전 남편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편은 혐의가 인정받았고 보육시설은 문을 닫았고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또 이사를 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도 전 남편과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아이 문제를 함께 상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부모라는 건 이혼이라는 법이 갈라놓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은 전 남편 한 명으로도 충분히 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제 아이가 다 자라고 좋은 짝을 만날 때까지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인연을 이어갈 일은 전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구한테는 사연이 끝날 때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관계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전 남편과 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가깝고도 멀게 잘 지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흔하게 읽었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주인공과 비슷한 팔자를 타고난 아이였어요. 왜 있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로 시작하는 노래 속 신데렐라처럼 말이죠. 전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돌이 지나자마자 집을 나갔대요. 남들은 다 저를 엄마 없는 애라고 불쌍해했지만 사실 전 기억도 나질 않는 엄마가 없다고 해서 슬프지는 않았죠. 오히려 집을 나간 엄마가 이해가 됐거든요. 저 같아도 이런 집구석에서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매일 사고만 치는 알코올 중독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입만 열었다 하면 막말을 쏟아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이야 먹고 사느라 바빠서 다 집을 나가게야 했지만 당시에는 삼촌하고 고모까지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보증을 잘못 써서 다 망했대요. 그때 마침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할머니는 아버지가 잘못해서 다 날려버린 걸 가지고 애꿎은 엄마를 구박하셨나 보더라고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제가 모를 수 없는 게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게 다 엄마와 제 탓이라고 하셨어요. 툭 하면 제 앞에서 저까지 싸잡아서 엄마 욕을 했습니다. 못난 년이 기껏 낳은 게 딸년 하나 낳아놓고는 남자가 사업 좀 망했다고 자식 새끼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 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할머니,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엄마 집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해?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저 모양이니까 엄마가 집을 나간 거라고. 이게 다 아빠 탓이라고. 어릴 때는 할머니가 욕을 하면 그냥 욕을 먹었어요. 제 속을 뒤집으러 한 번씩 집에 오는 고모나 삼촌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구박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죠. 그런데 핏줄이 어디 가나요? 물려받은 거라고는 지랄 맞은 성격만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걸요. 제가 불쑥 자란 만큼 할머니도 많이 늙었고요. 힘 떨어진 할머니 앞에서 저도 더는 당하고 있지 않았죠.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기술도 금방 배워서 돈도 제법 벌어왔다는데 옛말에 개벌은 뭐 못 준다고 하잖아요. 원래도 술에 관련해서는 사고를 많이 치던 사람이었는데 사업 망하고 엄마까지 집을 나갔으니 그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수시로 쳤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사건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드셨는데 그럴 때면 술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갈 데도 없으면서 항상 택시를 탔죠. 정신도 없는 상태로 택시에 올라타서는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집 나간 엄마 이름만 시끄럽게 불러대며 무작정 거기로 가자고 했대요. 그때마다 택시 기사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도 대부분의 기사들은 집 주소를 묻거나 집 전화번호를 물어서 어떻게든 집 근처라도 데려다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종종 화가 난 기사분은 아버지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생은 제가 다 했죠.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위치 추적 앱은커녕 핸드폰도 없을 때라 정말 생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죠.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해서 지금 택시 탔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시기만을요. 만약 택시 아저씨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면 제가 찾으러 돌아다녀야 했으니까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어린애가 굳이 그 야밤에 아버지를 찾아 나갔냐고 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 말고는 아버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나가보라고 했죠. 거기다가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도둑을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항상 현금으로 받은 봉투를 바지 주머니에 찔러놓고 오셨는데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몇 번이나 봉투를 잃어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나마 그 돈이라도 없으면 저는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랑 먹을 것도 없으니 아버지 일당은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쪽팔리지만 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응급실은 물론이고 경찰서도 가봤고요. 아버지 모시러요. 이런 것까지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당시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 별일이 다 있었어요. 지금이야 사방에 CCTV가 있어서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뻑치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뒤에서 사람 머리를 치고는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거였죠. 거기다가 더 나쁜 놈들은 지갑까지 훔쳐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퍽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2번이나 잊어버리셨죠. 저는 한편으로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당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운은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건 저런 일까지 당하고서도 술을 끊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거든요. 아버지가 서해 계신데 보호자가 한번 오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울리는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쳐서 오는 전화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할머니를 깨워서 함께 갔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에게 의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수습 못할 사고를 쳤을까 봐요. 할머니와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구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할머니는 기가 찼어요. 지구대 안의 의자에 아주 다소곳이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아버지에 다가가 이불을 뺏어버렸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멀쩡히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어? 안 일어나? 아이고, 이게 뭐냐? 바지는 왜 이렇게 홀딱 벗고 있어? 아버지는 도대체 바지는 어쨌는지 팬티만 덜렁 입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인상을 잔뜩 구겼죠.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취하신 채로 경찰서 앞에 행패를 부리시다가 갑자기 바지에 소변을 보셨어요. 정말이지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했으면 집에나 곱게 올 것이지 굳이 지구대에 들어가서 사고를 쳤어요. 경찰관에게 엄마를 찾아내라고 소리소리를 질렀답니다. 경찰관들이 그만 돌아가시라고 제지를 하니까 경찰관 멱살 잡고 막 때리려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경찰서 기물까지 건드려서 이것저것 깨트리기까지 했더군요. 지구대에서 소란까지 피웠으니 경찰들은 집에 연락하고 유치장에 넣어뒀대요. 그런데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여기저기에 노성방뇨를 하려고 하길래 경찰관들이 말렸더니 그냥 그대로 유치장에서 소변을 싸버렸다네요. 정말 제 아버지지만 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할머니도 더는 어머니 탓도 제 탓도 하지 않았죠. 그제야 자기 아들이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장남이라는 놈이 가정도 건사하질 못하고 저런 한심한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네. 아이고, 미역국을 먹었어. 할머니, 그만해. 아버지 저 모양인 거 이제 알았어? 난 진작 알았는데.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벌게.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 좀 잘 챙겨줘.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돈 있는 집에 시집이나 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답이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골 촌구석이라고는 해도 저는 제 팔자를 잘 알았어요. 이 동네에서 돈 좀 있다는 놈한테 시집 가봐야 뭐합니까? 우리 집구석 엉망진창인 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차피 시집 가봐야 괜히 친정 일로 무시나 당하면서 지질이 궁상으로 살 게 뻔했어요. 받은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번 돈으로 학교도 다니고 할머니가 차려준 밥 먹고 컸잖아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았든 받은 것이 있었으니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악착같이 일을 했어요. 동네에서 좀 벗어난 시내에 커다란 마트가 새로 들어와서 저는 곧바로 마트에 취직했습니다. 집에서는 워낙 멀어서 마트 주변의 작은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할머니는 난리가 났죠. 계집애가 발랑 까져서는 무슨 사다리 내려고 혼자 집을 나가 살아. 할머니 말 까먹었어? 너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니까. 할머니, 내가 얌전히 있으면 돈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살 거야? 아버지 이제 아이 일도 거의 안 나가고 매일 집에서 술만 퍼마시는데 내가 월급 받으면 다 할머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참겨 드시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화하고. 그런데 아버지란 인간이 아주 영영 이 집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들더군요. 제가 취직해서 집을 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게 행패를 부렸어요. 그날도 어디서 먹고 들어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저도 다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저를 벽이며 바닥에 연신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그만하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이녀 이거야 지 엄마 닮아서 하는 짓 똑같은 거 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뭐? 대가리 좀 컸다고 기회집년이 집을 나가? 아버지는 무슨 이제 더는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밉고 싫어도 제 핏줄, 제 부모이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책임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도 더는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아버지,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설마 엄마라는 사람한테도 매일 이렇게 했어? 술만 먹으면 밀치고 때렸냐고. 그래, 내가 때렸다. 네 애미라는 년이 아주 맨날 내 속을 뒤집길래 내가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줬지. 그랬더니만 결국 새끼까지 버리고 도망가대. 자식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년. 짐승만도 못한 건 아버지예요.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 년이 어디 감히 아버지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지 엄마 닮아서 하는 짓이 아주 그대로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 아버지 개차반 피 물려받아서 완전 나쁜 년인 거 할머니가 제일 잘 알지? 나 다시는 할머니도 아버지도 안 볼 거니까 나 절대 찾지 마.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다 어차피 할머니 업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저렇게 키워놓은 할머니 잘못이니 할머니 책임이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룬 모두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최대한 밝은 척 열심히 일만 하며 지냈어요. 시작은 마트 판매 계약직으로 들어갔죠.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많이 미숙해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은 제게 텃세를 부렸고요. 이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일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요즘같이 개나 소나 다 대학 가는 시대에 이 촌구석에서 대학도 못 갔으면 야 얼마나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니? 그러게. 야,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고작 20살짜리가 공부도 안 하고 돈을 벌러 나왔냐? 그런 게 제게 통할 리가 있나요? 구박이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받아서 이미 단련될 만큼 단련된 멘탈인데 쉽게 무너질 리 없었죠.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을 재미없게 뭐하러 가요? 요즘 세상은 뭘 하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제 걱정 말고 언니들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부터 일해서 돈 벌면 금방 모으겠지만
언니들은 지금부터 모으면 노후 준비 아니에요? 언니들도 처음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들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건들지 않았죠. 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제 앞에서 난리를 쳐봐야 저보다 험한 인생은 안 살아왔을 테니까요. 나중에는 저를 괴롭히던 언니들은 다 나가고 저만 정직원이 됐어요. 몸은 좀 힘들어도 일은 할수록 재미있었습니다. 오래 일하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나중에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날의 과거는 잊고 어느새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전에는 항상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죠. 엄마는 나를 버렸고 아빠는 개차반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면 어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제가 스스로 잘 만들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죠. 그로부터 몇 년 동안은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뒤치다꺼리하며 할머니 눈치 보고 사느라 애초에 없었던 제 취향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늦게 찾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연애도 했어요.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과 제빵 등등 시간이 나는 대로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격증을 땄죠. 그리고 당시에 저는 연애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잠시 직장 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내려온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만나게 됐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얘기까지 나와서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네 집까지 인사도 다녀왔고요.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집 사정을 아시고도 반대하지 않으셨죠. 부모야, 내가 골라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구 탓을 하겠니? 네가 지금까지 고생이 아주 많았겠다. 그래, 우리는 절대 사람 조건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까지 혼자 많이 외로웠을 텐데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을 조금이나마 기대했어요. 이제야 제 인생도 좀 풀리다 싶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다시 뜻대로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땐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어서 신이 나를 미워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모와 환경은 제가 선택하지 못했으니 불행해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았죠. 언젠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선택한 결혼도 꽝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지난 어린 시절만큼이나 끔찍했어요. 결혼 생활은 그냥 삽질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속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속은 거였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았어요. 처음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쉽지만은 않았으니 남편과 시부모님을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었어요. 전형적인 동화 속 악역에 딱 어울리는 분들이었죠. 남편 앞에서나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천사 같은 분들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너무 착하게만 키웠더니 애가 측은지심이 이렇게 강해.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 저렇게 근본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까? 그러게, 내가 보육원 봉사는 우리 둘만 다니자고 했잖아. 애가 너무 없는 애들이랑 허물없이 지내게 했더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시부모님은 가식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두 분 다 사립재단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셨는데 워낙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라 하나뿐인 아들 앞에서도 언제나 고상한 척 연기를 하고 사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셨지만 당시에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했으니 도저히 반대할 수 없었던 거죠. 제 조건 때문에 반대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다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시댁 근처에 마트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다시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남편 앞에서는 그러라고 하셔놓고 저만 있을 때는 마트를 그만두라고 하셨죠. 너는 보기보다 고집이 세다.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깟 마트 알바를 계속 해야겠니? 이번엔 좋은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제 기대가 처절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 정직원이에요. 아르바이트 아니고요. 저 어머니 말씀대로 배운 것도 없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 다닐게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너 어디 감히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아주 가정교육 받은 거 없다고 네가 대놓고 티를 내는구나. 제가 아무리 기세고 웬만해서 잘 지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시부모님이에요. 당시에 저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차분하고 다정한 게 제가 꿈꿔오던 이상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와 있을 때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다르다는 얘기를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 부모님 20년 넘게 보육원에도 후원하고 계시고 외국에 봉사도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절대 사람 차별하고 그러시지 않아. 당신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한 번쯤은 믿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녹음한 것까지 들려줬잖아. 그것도 그래. 앞뒤 상황도 없이 무작정 시부모님한테 혼나는 걸 녹음까지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왜? 당신 그걸로 우리 부모님 고소라도 하려고?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막말을 들을 때 일부러 녹음까지 해서 남편에게 들려줬는데 남편은 직접 듣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저도 그로부터 꼬박 10년을 바보로 살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어쩜 이런 박복한 팔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제 인생은 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엉망으로 붙여주더니 제게 자식도 안 주더라고요. 전 불임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요. 저는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남편이 외동이라 시부모님은 당연히 아이를 원하셨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으니 저를 더 미워하셨죠.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저에 대해 남편에게 이간질을 했어요. 제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어른들이 해주시는 밥만 얻어먹는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시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뒷줄이 어디 가겠어요? 지금까지 선비 같던 남편이 제가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를 하찮게 생각하더군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주말에 꼭 방에 누워 있어야겠어? 내려가서 부모님 과일이라도 좀 잘라드려. 방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올라왔잖아. 나도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좀 놔둬.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가만 보면 되게 질리는 스타일인 거 알아? 하긴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거겠지만. 저는 그날 혼자 침대 속에 들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별의별 순환을 겪고 구박도 받아봤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에게 막말을 들으니까 참을 수 없이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애써 남편을 이해했어요. 저 같아도 저같이 박복한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할 방법을 찾고 있는 걸 제가 남편 핸드폰에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내연녀와 함께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녔더군요. 애도 없이 매일 시부모님한테 괴롭힘까지 당하면서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랑 왜 살았는 줄 알아?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산 거였어. 그런데 당신까지 나를 배신해? 저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난 이미 당신한테 질렸다고. 그런데도 눈치 없이 내 옆에서 기생하는 거 지긋지긋해.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친다고. 뭐? 기생? 돈도 벌고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기생을 해?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기대하고 참고 산 걸까요? 사실 다시 가족을 잃는다는 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은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뺨 좀 때린 것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끊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했어요. 소송하느라 저는 직장까지 그만둬야 할 정도였죠. 일하면서 소송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인생을 걸고 남편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고 말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유명한 로펌 변호사까지 구했으니 제가 이길 재간이 없었죠. 어느새 불륜 증거를 싹 다 정리했더라고요. 이혼하고 나니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나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저는 우선 먹고 잘 집은 있어야 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집 한 칸 구할 보증금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급한 대로 모텔에 달방으로 들어갔어요. 달랑 텔레비전 하나, 화장실 하나 딸린 방이었지만 거지 같던 2층짜리 저택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고민할 건 딱 하나였어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였죠. 제 나이 벌써 4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었고 다니던 마트도 그만뒀으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나마 마트 일을 오래 했으니 저는 바로 PC방에 달려가 이력서부터 넣었습니다. 모텔 근처에 있는 마트란 마트에 다 이력서를 넣었죠. 그런데 이게 뽑힌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젊은 시절 취미로 취득해 놓은 자격증이었어요. 분명 쓸만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운전은 면허만 따고 해본 적도 없으니 무용지물이었고 그나마 제과 제빵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쓸모가 있을 것 같았어요. 돈이 있어야 빵집을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누가 직원으로 써주겠어요. 저는 곧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알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전화를 다 돌렸죠. 요양원이나 어르신들 목욕 방문 서비스 같은 걸 하는 회사란 회사에는 다 했어요. 다행히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갔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요양병원이었어요. 급하게 병동 간병인이 필요해서 부른 거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고령 환자들이 많다 보니 1대1로 하는 간병보다 아예 처음 입원할 때부터 다인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을 한두 명씩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우선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3개월이나 월급이 보장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 가나 똑같더라고요. 같은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니 저도 궁금했습니다. 제 얼굴이 괴롭히게 좋게 생겼나 봐요.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아줌마들은 저를 보자마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렸는데 저더러 막내라고 부르며 자꾸만 선배 행세를 하더니 자기들이 해야 할 일까지 이것저것 제게 시키더라고요. 어떤 날은 소변통을 다 모아서 제게 가져와 닦으라고 시키지를 않나. 어떤 날은 제가 할당량으로 받아온 기저귀를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져다 썼어요. 이 아줌마들이 제가 자기들보다 나이 몇 살 어리다고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자꾸만 까불어대는 거예요. 저는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곳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앞날을 위해 몇 번은 눈 감아 줬습니다. 그런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근무하던 간병인들끼리 짜고 멋대로 근무 날과 휴무 날을 잡아왔더라고요. 저는 몽땅 주말 근무로 빼버리고 자기들은 모두 주말에 쉬는 날로 체크를 했더라고요. 저는 한두 번 참아주다가 한 번 날을 잡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관리자가 쉬는 날 맞춰서 몇 명 간병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본때를 보여줬죠. 멋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무를 왜 이따위로 짜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여요? 더는 못 참으니까 당장 바꿔요. 안 바꾸면 병원 측에 다 얘기할 거니까. 너는 어린 년이 말 참 싸가지 없이 한다. 어? 하긴 이러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한 거겠지만 너랑 달리 우리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주말에 일이 많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네가 좀 해. 아,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아, 넌 위아래도 없니? 이 여편 내가 말이 문다는 줄 아나. 아줌마랑 내가 왜 위아래야? 똑같이 간병이라는 처지에. 지금 당장 스케줄 바꿔. 안 그러면 네가 내 기저귀 훔쳐 쓰는 거랑 네가 근무 시간 매일 농땡이 치는 거 내가 환자 보호자들한테 다 까발릴 거니까. 여편 내 인연이 너 말 다 했어? 그날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머리 끄덩이까지 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지고 싸웠죠. 저는 혼자서도 여러 명을 상대로 지지 않고 싸웠어요. 도대체 제 인생엔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었죠. 그날 싸움 이후로 병원 안에서 저는 완벽한 혼자가 됐습니다. 전 차라리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봄꽃이 만발했길래 퇴근하기 전에 제가 일하는 병실에 할머니들을 산책시켜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들은 거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산책 나가기 수월했거든요. 산책이 끝나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VIP 병실 할머니 한 분이 간병인도 없이 혼자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VIP 병실 환자분들은 그 재수없는 선배 간병인 담당이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혼자 멍하니 앉아서 활짝 핀 꽃나무를 보고 계신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애잔해 보이는지 자꾸만 눈에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게 티가 났는지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VIP 병동 할머니에 대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제일 오래된 터줏대감이래요. 그런데 사정이 좀 딱하답니다. VIP 병실에 있으면 분명 돈 좀 있는 노인네일 텐데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하나 없이 항상 혼자라고요. 그때였어요. 저와 바로 얼마 전에 다퉜던 그 선배 간병인이 소리를 지르며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더군요. 저는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병실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제가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병실에 있으라니까. 아, 여기서 또 뭐해? 아유, 이 할망구 또 휠체어에서 똥 쌌네. 또 뭘 주워 먹었길래 하루에 2번이나 똥을 싸. 오늘 약속 있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했더니만 아유, 할망구 때문에 일찍 가긴 다 글렀네. 그 순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저는 분명 제 눈으로 봤습니다. 글쎄 선배 간병인이 할머니 뒤에서 휠체어를 3개 쳐서 넘어뜨리는걸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세도 많으신 분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이래? 내가 당신 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증거 있어? 이게 아주 생사람을 잡네, 잡아. 내가 이 할머니 10년을 넘게 간병했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나 할머니 샤워 시켜야 하니까 저리 꺼져. 보안관 총각, 여기 할머니 좀 샤워실로 옮겨줘.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아져서 간병인한테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할아버지들은 음흉하게 굴면서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간병인으로 일하다 보니 진상 환자들보다 못된 간병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 선배 간병인은 분명 문제가 많아 보였죠. 아까 휠체어를 발로 밀 때도 분명 정원에는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담당하는 환자들을 병실로 보내고 불이 나게 샤워실로 달려갔습니다. 퇴근까지 미루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샤워실 안에서 선배 간병인이 할머니한테 막말하는 소리가 문 바로 앞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아유, 더러워.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똥을 이렇게 많이 싼 거야. 할망구는 내일 쫄쫄 굶어야겠네.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선배 간병인도 할머니도 놀란 토끼 눈이 돼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난리를 치며 저 못된 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 이 환자분 제가 씻길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뭐야? 야, 내 머리끄댕이 잡을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이래? 선배님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서요. 전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서 일찍 가봐야 외롭기만 해요. 제가 샤워 마저 시켜드리고 퇴근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멍청한 아줌마가 제 말에 홀라당 넘어가 신나서 나가더군요.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목욕을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선배 간병인에 대해 은근슬쩍 할머니에게 물었죠. 원래도 저렇게 모질게 굴고 혹시 다치게 한 적 있냐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 질문에도 빤하게 제 얼굴만 바라보셨어요. 그것도 아주 한참을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명찰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행동에 너무 놀라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니 물에 젖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우리 아가 아직도 하얀 벚꽃 좋아해? 샤워실로 오기 전 이 할머니에 대해 다른 환자들에게 물어도 보고 왔어요. 저도 오지랖인 줄 잘 알지만 아무래도 자식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VIP 병동에 묶을 만큼 돈은 없었지만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초라해 보일까 싶어 마음이 더 갔습니다. 원래는 젊을 때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들어오셨다는데 최근부터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생각한 것보다 젊으시고요. 제게는 어머니 또래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벌써 이 요양병원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니 비교적 젊을 때 들어오신 거죠. 저는 그냥 웃으면서 하얀 벚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좋아하기도 했고요. 다음에 우리 집에 와. 내가 우리 집 마당에 커다란 하얀 벚꽃 보여줄게. 너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심은 거야. 할머니는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벚꽃나무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말이죠. 그래서 산책을 할 때도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벚꽃나무를 보고 계신 거였죠. 저는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샤워를 시켜드리는데 제 손에 닿는 살결도 냄새도 다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병원 일에 매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날 때쯤 제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겁니다. 마침 모텔에 달방비를 내는 날이었어요. 계약 3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정직원이 돼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달방비를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재계약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나 심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텔 앞에 웬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내리더니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대며 본인이 맞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김수민님을 전담 요양사로 고용하시길 원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한 대표님이 도대체 누군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차를 타고 도착한 장소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서요. 무슨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저택이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정원의 하얀 벚꽃이 만발을 에있더군요.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저를 고용하길 바라셨다는 대표님의 정체를 알 것 같더라고요. 바로 VIP 병동에 계셨던 할머니 환자분이었어요. 제가 목욕을 해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퇴원하셨다길래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아쉬웠었거든요. 혹시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병원에서 일한 석 달 동안 딱 한 번 마주친 게 다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걸까요? 제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바로 이 집에 상주하면서 할머니만 전담으로 맡아서 일해줄 수 있냐고요. 전 너무 좋았죠. 갈 곳도 없고 이번 주만 지나면 일자리도 사라지는데 두 가지 다 해결되니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런 낡은 모텔에 있지 말고 바로 짐을 챙겨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뵀을 때는 치매기가 좀 있으셨는데 집안에서 만난 할머니는 몸만 좀 불편하시지 정신은 멀쩡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서요. 저는 할머님의 말대로 바로 짐을 옮기고 할머니 댁에서 전담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제가 이곳에 오기로 정해져 있던 것처럼 꼭 내 집처럼 너무 편했거든요. 그 정도로 할머니는 저를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정말 제 가족처럼 살뜰히 할머니를 챙겼죠. 그러던 중에 할머니께서 몸살이 심하게 걸리셨어요. 한번 열이 오르면 잘 안 떨어지셔서 제가 밤새 옆에서 간호를 했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잠도 오질 않았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미야, 가서 자. 약도 먹었고 네가 머리수건도 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데 저 정말 괜찮아요. 잠이야 나중에 자면 되죠. 지금은 할머니 열 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어쩜 엄마도 없이 컸는데 이렇게 바르게 자랐을까?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없이 컸는데 어쩜 이렇게 잘 자랐냐고요. 저는 엄마가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싶었죠. 그런데 운전기사분 말이 원래 대표님께서는 집에 사람을 들이기 전에 다 조사를 하고 들이신답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저를 이 집에 들이기 전에 저에 대해 싹 조사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집도 없이 나와 모텔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열이 떨어지질 않아서 해열제를 한 번 더 물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할머니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졸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악몽을 꾸셨는지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것도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저도 깜빡 졸다가 바로 일어나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자다가 죽어버리면 이 험악한 세상에 또 너만 남겨질 텐데 내가 너를 두 번이나 버릴 수는 없지. 수미야, 저기 저 서랍 좀 열어봐 줄래? 저는 할머니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는 횡설수설 하시더니 제게 서랍에서 뭘 꺼내오라고 하셨죠. 저는 눈을 비비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에는 웬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사진이요.
저는 사진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제 돌사진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건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며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이 너무 놀라워서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내 이름은 홍경애. 내가 네 엄마야, 수미야. 한참 동안 말없이 저는 할머니, 아니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볼이 좁고 오똑한 콧대가 그러고 보니 저와 많이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토록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엄마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말이죠. 엄마는 요양병원 정원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단번에 알아봤대요. 지난 몇 년간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만났는데 말도 안 되게 만날 리 없다 싶어서 또 헛것을 본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그전에도 종종 저와 비슷한 사람을 딸이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샤워실까지 따라온 저의 이름표를 보고 확실히 알게 되신 거죠. 수미, 내 딸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요양원을 나와 저에 대해 수소문하셨던 겁니다. 만약 가족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이제와 괜히 자신이 나타나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고민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걸 보고는 많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리고 갔냐고 원망이라도 할까 봐요? 그게 아니야. 지금까지 엄마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다 늙고 병든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생만 시키고 훌쩍 죽어버리면 네가 너무 외로울 거 아니니? 그래서 끝까지 엄마임을 숨기고 환자로서 제 옆에 있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제게 주고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벌써 변호사에게 얘기까지 다 해둔 상태였고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재산만 받으면 옳았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미야,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난 그 지옥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했어. 엄마는 남편이 어떤 인간이든 간에 어떻게든 저를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엄마더러 나가라고 하셨대요. 아들도 못 낳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네 핏줄을 어디 감히 데리고 가냐고 할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곧바로 새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셨대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삼촌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잠깐이지만 새엄마라는 사람이 잠깐 있었다고요. 물론 그 새엄마라는 사람도 아버지의 미친 짓에 금방 나가버렸지만요. 엄마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말 있죠. 어쩜 저는 엄마와 팔자가 똑같았습니다. 남편복, 시댁복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고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치매 증상이 있으셨던 건 어떠냐고 물었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엄마가 사실은 치매가 아니랍니다. 병원에서는 일부러 그런 척 한 거래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었죠. 그건 바로 당신의 간병인이었던 그 미친년을 엄마가 혼쭐 내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래요. 그 간병인도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었어. 얼마나 친절하고 나한테 잘했었는데. 나도 꼭 내 딸 같아서 잘해줬고. 그런데 인연이 어느 날부턴가 날 구박하고 못살게 굴더라고. 그래서 내가 증거 좀 잡으려고 일부러 정신 나간 척 했지. 그리고 그 나쁜 년이 병원에서 저까지 괴롭힌 사실까지 알게 된 엄마는 요양병원을 나오자마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그 미친 간병인을 고소했다네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아버지같이 거지 같은 남자랑 헤어지면서 돈 한 푼 못 받았을 텐데 뭘 하셔서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엄마는 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대요. 집을 나오자마자 서울로 올라가 무조건 돈 많이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소고기를 파는 식당에서 일하고요. 하루도 안 쉬고 저를 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를 좋게 본 식당 사장이 어머니에게 식당을 넘겼고 그 식당을 물려받아 고깃집 사장님이 되셨대요. 그제야 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큰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이미 제가 집을 나간 뒤였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저에게 연락처나 직장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아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 이후로 제 이름 세 글자만 가지고 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저를 찾지 못하신 거죠. 저에 대한 그리움으로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하셨대요. 그리고 고깃집을 날로 키워 나중에는 건물까지 사셨답니다. 병원에 있을 때 VIP 병동에 계셨으니 잘 사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건물 2개와 지금 사는 집까지 하면 시세로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그걸 다 제게 주시겠답니다. 제발 받아줘, 수미야. 돈 가지고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인생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이거 다 네 거다. 너 주려고 내가 악착같이 번 거니까. 저와 엄마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왔지만 이렇게 만났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 이후로 그 큰 돈을 가지고 저는 뭘 했냐고요? 저는 딱 하나 복수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익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꽤 큰 금액을요. 시부모님은 저인 줄 모르고 기부자 명단에서 본 제 새 핸드폰 번호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꼭 저를 만나고 싶다면서요. 저는 만나주지 않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엄마가 고용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시부모님의 회사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군요. 저더러 여긴 갑자기 왜 나타났냐고요. 제가 연락받은 기부자라고 말하자 시부모님은 콧방귀를 끼며 사무실이 떠내려가라 웃어댔어요. 시부모님이 웃는 건 딱 거기까지였죠. 곧바로 저의 엄마의 담당 변호사 고소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바보인 척하며 살긴 했지만 시댁에서 살면서 보고 들은 게 워낙 많아요. 시부모님이 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죠. 두 분이 아주 오랫동안 수억의 기부금은 사적인 목적으로 써오셨더군요. 제가 증거 수집하느라 이렇게 뵙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네요. 조만간 뉴스에서 뵙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꽉 막혔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전 남편에게까지 매일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발 고소 취하 좀 해달라고요. 여보, 장모님 찾았다며. 너무 잘됐다. 나도 한번 뵈야지. 당신 한번 시간 좀 내봐, 응? 개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왜 당신 장모님이야? 됐고, 곧 당신한테도 고소장 날아갈 거니까 그거나 잘 훑어봐. 엄마가 도와주셔서 저는 시부모와 전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단지 저도 하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도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걸요. 요즘 저와 엄마는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함께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죠. 앞으로 제게 꿈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 엄마가 아주 오래오래 사시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